러시아의 키예프 점령이 지금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침공 직후에 패퇴 충격에서 벗어나서 거세게 항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안에 키예프 들어간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건가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밤에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러시아가 오늘 밤에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오늘 밤이 지금 현지 시각이 아침 7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된 거죠. 수도 키예프의 곳곳에서 총성과 포성이 들렸다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발전 시설이 있는데요. 이 지도에 보시면은 그 키예프 중심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스토멜 공항이 중심가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저기 공방이 치열했던 곳인데 러시아군이 장악했습니다. 아까 김원배 기자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은 사상자 없었다고 하는데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건 장악됐고요. 그 위에 체르노빌 원전은 과거에 83년도 사고가 있었던 곳. 상당히 이곳은 걱정되는 어제. 지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방사능 수치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어쨌건 아직까지는 뭐 큰 그 사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신 전해진 소식은 남쪽에 바실키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29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서 격렬한 교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벨라루스 쪽에서 이제 북쪽에서 밀고 내려왔었던 것인데 러시아군이 남쪽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교전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상황이 조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치열한 교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여기 외신 그 취재진들도 있습니다만은 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7시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잘까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혹시 속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이제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키예프에서도 이제 총성이 들려올 정도로 어쨌든 이제 근처까지는 지금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이 공격 초반만 해도 이거 함락은 시간 문제다라고 했는데 결상전이 생각보다 좀 거센 건가요? 그렇죠. 9시간 만에 수도 함락이 위기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만 48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초기의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우크라이나군이 꽤 거센 항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키예프를 놓고 러시아는 키예프를 일단 장악을 하면 다 끝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키예프에 공격을 집중했는데 이곳을 현재 막고 있고요. 미군 국방당국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생각보다 러시아의 진전이 지금 더디다.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탄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파괴됐었다고 했었던 방공망, 그러니까 러시아 공군을 막을 수 있는 방공망, 그다음에 지휘 체계가 여전히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지금 교전이 이렇게 오랜 시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분석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키예프 시내입니다. 키예프 시내에 우크라이나군이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들이 외신을 통해서 공개된 그 사진이고요. 지금 꽤 잘 항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영국 국방장관이 어제 벤 월러스 국방장관이 러시아가 초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50명이 전사했다. 러시아군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쪽 사상자보다 더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꽤 생각보다 혼전일 수 있겠다라는 그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열세인 상황에서 이렇게 나름 우크라이나가 선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역사적인 것에서 비롯된 감정, 반 러시아 감정이 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조금 전에 그 김원배 기자가 보도한 데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항전 다짐하는 그 영상 공개했지 않습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미국이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뇌부부터 제거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 것으로 보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해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라고 제의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태 초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연 키예프에는 있는 거냐, 대통령이 뭐 하는 거냐라는 비난 여론이 높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지도부가 보여주는 그런 결기가 국민들을 좀 더 결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키예프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아까 그 영상이 키예프에서 이제 찍은 참모총장하고 총리하고 같이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사항전 의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또 하나 상징적인 장면이
SNS를 통해서 공개됐는데요. 예. 이게 흑해 지미니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국경 수비대가 있었는데 러시아군이 항복하라라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 거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영상이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긴 지금 Все. Я говорю, нахуй тоже надо. На всякий случай. 네, 실제로 저런 교신이 있은 후에 러시아군이 공격을 했고 예. 저기 있었던 13명이 전부 전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런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만만치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국민들한테 화염병을 만들어서 대항해라라고 공지를 했고 방송에서는 화염병을 만드는 법을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기 1만 8천 정이 이미 원하는 국민들한테 지급이 됐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꽤 오랜 시간 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씀하신 그 구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있었던 홀로도모르라는 비극적인 사건부터. 그래서 그게 뿌리 깊기 때문에 예. 그냥 순순히 나오진 않겠다. 홀로도모르는 아까 이제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기 예.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 대기아 사건입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러시아가 그것을 방조 또는 일부러 했다라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들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 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피신 방안에 대해서 이제 거절했다고 이제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또 역사에 어떤 인물로 남을지 그것도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렇게까지 초점을 맞추는 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크림반도에 대해서 예. 한 표현이고요. 크림반도는 1954년에 당시 소련 지도자인 후르쇼프가 우크라이나 출신이거든요. 그 양도를 해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근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됐죠. 왜냐하면 같은 식구니까, 같은 소련 안에 있으니까 그냥 뭐 말하자면 그냥 그 소속만 옮겨준 건데 이게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예. 이제 크림반도는 우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국 2014년에 무력 침공해서 병합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자체에 대해서도 같은 뿌리다,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원래 독립된 나라였던 적이 없다. 이런 예. 역사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푸틴 예. 대통령이. 그래서 제국 부활하려면은 러시아가 제국 부활되려면 브레진스키 미국의 유명한 전략가가 이 우크라이나가 없이는 제국 부활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푸틴한테는 그런 생각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일종의 이제 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련 시대로 이제 돌아가겠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의 KGB 출신이거든요. 푸틴이 정보기관. 예. 소련이 붕괴된 것을 굉장히 모멸감을 가지고 받아들였었고, 그래서 그 당시의 국제 질서, 지금 이제 미중 사이에 이제 가려져 있는데 러시아가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지금 뭐 상당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 가능성이 언급은 되고 있는데 외교의 길로 지금 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협상이 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제 협상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예.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항복하라는 거죠. 무장 해제하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확전하지는 않겠다. 전쟁은 멈추겠다라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도 물론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중립국가화 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토에도 가입하지 않고 러시아 편도 되지 않고 중립 핀란드화죠. 예.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러시아가 원하는 회담 장소가 민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스크가 핀란드가 아니고 벨라루스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예.
그런데 이쪽은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인 폴란드에서 하자. 그래서 협상 장소부터 지금 그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고 예. 워낙 다른 그 속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협상이 잘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전 상황이 또 여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예. 나토 다른 국가들까지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이것을 협상의 또 지렛대로 쓰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 대응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푸틴에 대한 직접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푸틴한테 개인 제재라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푸틴이 미국 갈 일이 사실 거의 없고 무슨 개인 계좌가 미국 은행에 있나? 뭐 이제 이런 의문들이 드는 건데 그래서 상징적인 거다.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한테 개인 제재는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조금 단서가 될 만한 일이 지난달에 있었는데요. 미국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네. 푸틴 개인 제재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별 기대 안 하고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기자들이 좀 놀랐습니다. 예. 그 말이 나오니까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러시아 지도자들은 법적으로 미국의 계좌도 가질 수 없고 뭐 거기다 뭐 개인 제재는 고통이 아니다라고 민감하게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떠올리는 장면이 2019년에 미국 하원 의원들이 양당 하원 의원들 일부가 푸틴 투명성 법안이라는 걸 발의했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푸틴의 개인 재산이 거액이다. 그리고 은닉돼 있을 수 있다. 서방에. 그런 그 추정하에서 그 법안을 발의했었던 건데 혹시 미국 정부 당국이 이와 관련한 어떤 뭔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제재 중에서 이제 제일 핵심은 사실 스위프트라는 국제 금융망에서 이제 퇴출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서방이 결정을 못했습니다. EU에서 재무장관들이 회의를 했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독일은 러시아와 거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퇴출시켜 버리면 개인으로 치면 신용카드도 못 쓰고 은행 가서 돈도 못 찾고 완전히 이제 마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 빌려준 독일 은행들이 큰 타격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 이게 과연 얼마나 그 큰 타격, 고통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푸틴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또 민감한 이슈일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유럽 국가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사태가?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출량 중에 러시아에 대한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의 1.5%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는 0.1% 정도. 그러니까 전체 비중으로 봐서 크진 않죠. 그렇지만 액수로 보면은 꽤 됩니다. 자동차 수출이 러시아로 하고 있는 수출이 3조 원, 연간 3조 원, 차 부품이 1조 8천억 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제재한 내용 중에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적용한 상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러시아로. 근데 이건 이제 삼성 스마트폰이 해당되거든요. 삼성 스마트폰이 러시아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30% 꽤 높고요. 현대차 러시아 공장이 있는데 연간 23만 대를 생산하고 있고 삼성 LG가 또 가전제품 공장이 있고 그래서 이런 타격들이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보다 사실 더 큰 그 문제는 이게 러시아는 천연가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갖고 있고 원유는 세계 3위의 생산국, 수출국이고 그래서 이런 수출이 막히게 되면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일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당장 이제 국제유가도 $100까지 장중 한때 올랐었고 금값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외교적으로 잘 해결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이제 홀로 싸고 있다고 하면서 서방 세계의 개입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이제 좀 섭섭함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안이 뭐 확전이 되거나 장기화됐을 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있는 걸까요?
군사 개입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공개적으로 공언을 했고요. 또 러시아가 이 정도 침공하는 동안에도 군사 개입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다만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그때는 미국이 반드시 참전한다라는 그 발언은 오늘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교전이 일어났을 때 군사 개입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 전 세계인들이 느끼는 인도주의의 공통적인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는 우리가 타격을 주지 않는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민간인들한테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미 예. 키예프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만약에 더 심화되고 장기화되고 민간인들 피해가 커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세계인들 또 미국인들도 정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